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말레이시아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 러시아 꺾고 세계 1위 화포기술 확보. 3. 대체할 수 없는 한국만의 의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제는 우리 전투기들이 한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 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나먼 외국에서의 비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폴란드 수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쾌거를 이뤄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수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동남아시아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 18대를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입찰 경쟁에서 KAI의 FA50 외에도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러시아의 MiG-35 등 총 6개 기종이 참여했으며 인도 테자스와 막판까지 경합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KAI는 앞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어 네 번째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현재 동남아 시장에 수출한 국산 항공기는 지금까지 총 68대이며 동남아 시장에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항공기를 운영 중인 주변국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번 수출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설계된 FA50이 납품되며 초도 납품은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FA50의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 헬기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가 추가로 수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 4명이 비행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푸틴이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군력 강화가 시급해진 폴란드가 FA50 전투기 비행 조종사를 전격 파견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FA50 전투기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총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교육할 계획인데요. 우리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의 입과식을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교육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22주간에 걸쳐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해 교육과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입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수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해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진행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 전투기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합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FA50 수출만큼이나 교육도 빠르게 진행되어 믿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구소련 및 러시아제 장비를 쓰는 동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산 시장도 한국이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의 머리로 불리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방산기술 및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고 방위력까지 강화시킨다면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를 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에게는 수출 계약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공군과 육군에서의 군사협력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 관계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개발진들 또한 FA-52 수출 흐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하루 시험 비행을 2회로 늘려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J-1호기의 초음속 돌파 비행 성공에 또다시 성공하며 초음속 전투기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이전 초음속 돌파 공개 영상을 본 웨시는 KF-21 전투기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F-21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가격과 유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던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보이게 되면서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KF-21 개발 성공 후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은 국산화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이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를 양산하게 된다면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산될 것이며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KF-21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그 내용 일부분 중 KF-21의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KF-21은 4세대급은 맞지 않으며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분류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상으로 자체 성능 및 다른 무기들과의 호환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진화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제 항공기는 T-50 개발을 시작으로 FA-50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설계와 조립 및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자세 제어 장치와 항전 장비 개발 경험이 충분해 미국과 프랑스 등 개발 선진그룹과 비교해봐도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수한 부분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는 러시아와 중국처럼 재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러시아와 중국 덕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 밖에도 현재 자체 개발 중인 국산 제트 엔진과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서 5세대 전투기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가 우리를 대신해 KF-21의 성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F-35와 경쟁할 만한 뛰어난 전투기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미래 KF-21의 수출 활로가 되어줄 이번 FA-50 계약 성사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어 더욱 많은 수출 계약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성능으로 KF-21은 세계 방산산업의 주요 자산이 될 준비가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전투기의 탄생을 기대하며 좋은 성과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 K9 자주포가 수출됐고 해들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 구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G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수준조사서 2022터부터 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 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을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터부터 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터부터 6%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던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는 90는, 한국이 K9A2 위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 위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꺾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ERCA입니다. ERCA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어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 추진 포탄 XM1113탄과 슈퍼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 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 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 도금을 통한 포각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 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지어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 구경장 M109A1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 구경장 K9을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열발이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9는 아직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우리 K9 위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 도금, 58 구경장 장포신 등 XM129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열발이 사격이 가능한 G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GH위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 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듈을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담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해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9E K9A2 로지 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 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E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 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이 포탄을 싣고도 80km 위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 연장 130mm 한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 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 기본형 K9만도 못한 ES7 피온이나 E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99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 구경장 크롬 포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 위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정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견인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계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의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쿼터를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 위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 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 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슈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충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이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의싱턴 DC 우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USA 방산 전시회에 한화 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에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회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 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 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CRADA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DEVCOM-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ATEC와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안주에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